고은채는 늘 그랬듯 주방에 서서 시부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단아한 옆모습을 비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복잡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며느리,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언제나 시부모의 뜻을 따르는 듯 보였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그런 은채를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 부르며 늘 칭찬했고, 시아버지 김태우 회장 역시 무뚝뚝한 표정 속에서도 은채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치는 순수하고 착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비밀과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아침 은채는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을 내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영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태우 회장은 신문을 읽으며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 시간 내내 영숙 여사는 은채의 옷차림부터 그녀가 먹는 음식까지 사사건건 참견했지만 은채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고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경멸이 은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 그들의 위선과 오만,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잊은 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은채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태우 회장이 서재로 향하고 영숙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을 때 은채는 재빨리 부엌을 정리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시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지갑에서 은행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건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짓밟힌 가족의 명예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은채야, 나중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 내 옷 좀 새로 사야겠어.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채는 이미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실행될 계획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은채는 외출 준비를 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시아버지의 보안카드와 현금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시부모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백화점에 가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급한 볼일이 있다며 둘러댔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은채였기에 시부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채가 여전히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이 돈은 김태우 회장이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이자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막대한 자금이었다. 하지만
은채는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집, 핏더미에 앉아 힘겨워하던 부모님의 모습과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던 그녀의 어린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가족의 파멸이 김태호 회장의 탐욕과 부도덕한 사업 방식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은채의 가족을 짓밟고 일어선 자들이었다. 다음 고객님.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은채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차분하게 번호표를 들고 창구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위임장과 신분증, 보안카드를 내밀며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김태호 고객님 계좌에서 전액 인출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눈이 살짝 커졌다. 막대한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이었다. 직원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했고 은채는 미리 준비한 답변들을 능숙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말이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와 말투, 행동까지 완벽하게 모방하여 직원에게 신뢰를 주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객님, 이 금액은 워낙 커서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회장님과 통화 한번 연결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은채의 심장이 철렁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버님께서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요. 급하게 인출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임장도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김태호 회장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한 위임장을 다시 한번 내밀었다. 몇 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연습한 결과였다. 직원은 위임장을 꼼꼼히 다시 확인했다. 서명과 인감이 완벽했고 첨부된 신분증 사본도 진짜와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은채의 얼굴에는 한 점 의심할 여지 없는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의 표정이 있었다. 직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겠습니까? 은채는 망설임 없이 현금 인출을 택했다.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 추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했다. 은행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 상사와 논의하는 듯 보였다. 은채는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를 위해 애썼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은채는 마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것만 성공하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직원이 다시 나타나 은채를 불렀다. 고객님, 인출 준비되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창구로 향했다. 눈앞에 놓인 수십 개의 돈 뭉치를 보자 그녀의 입에서는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올 뻔했다.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돈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증거이자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었다. 은행 직원은 그녀가 가져온 거대한 가방에 현금을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가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고객님,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직원의 말이 귓게 맴돌았지만 은채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가방을 든 채 은행 문을 나섰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발을 내딛자 비로소 현실감이 밀려왔다. 성공했다. 김태호 회장의 평생 재산을, 그것도 통장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인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승리감에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김태우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노와 복수가 그녀를 향해 쏟아질 것이 분명했다. 은채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다. 주소는 그녀의 원래 집. 지금은 낡고 허름해져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다. 그곳에 이 돈을 숨겨둘 생각이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씨 집안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채 달리는 불꽃이었다.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잊혀진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낡고 오래된 동네였다. 으스스한 적막감이 감도는 골목길을 지나 그녀의 옛집 앞에 섰을 때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빈집, 이곳이 그녀의 과거이자 이제는 그녀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장소가 될 터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에 돈 가방을 내려놓자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안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먼지들이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은채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동전 크기만 한 은색 원반이었다. 그것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견고했다. 저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떨어뜨려 놓은 듯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원반을 집어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주 작은 장치처럼 보였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작은 은색 원반을 손에 든 채 고은채는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첨단 위치 추적 장치, 바로 GPS 트래커였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김태호 회장, 그 노회한 사업가가 단순히 자신의 돈을 금고에 넣어두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왜 간과했을까? 그는 늘 모든 것에 대비하는 사람이었다. 은채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돈 가방을 다시 들춰보았다. 가방 바닥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또 다른 은색 원반, 그리고 돈뭉치들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미세한 칩들.
눈으로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김태우 회장은 자신의 모든 돈에 정체불명의 감시자를 심어놓았던 것이다. 단순히 지갑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철저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었다. 그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은채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평온했던 아침 식사 모습이 떠올랐다. 그 표정은 분노나 걱정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공포와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인가? 은채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몇 시간 전, 김 회장 부부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태호 회장은 서재의 커다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고은채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 가방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가방은 지금 막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영숙 여사가 불안한 듯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내버려 둬도 돼요. 태호 회장은 피식 웃었다. 내 돈은 내가 가장 잘 알지. 그리고 내 돈을 건드리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채가 저렇게 쉽게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나를 너무 얕본 것이지.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은채가 숨어 들어간 낡은 집을 응시했다. 저곳이군. 그녀의 과거가 묻혀있는 곳.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편의 치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태호 회장은 은채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녀가 돈을 인출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아무리 완벽하게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도 태호 회장의 예리한 직감은 그녀에게서 숨겨진 증오와 복수심을 감지해냈었다. 그는 은채의 배경을 은밀히 조사했고 그녀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과 그 비극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은채가 김민준과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태호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당시 은채의 아버지는 김태호 회장의 사업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다. 은채는 그 끔찍한 날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폐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다. 어린 은채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김태호 회장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하여 김 회장의 아들 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김태호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민준은 순진하고 착한 남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아버지의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를 품고 있었다. 은채는 그런 민준의 연약함을 이용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함과 이해심을 보여주며 그를 사로잡았다. 민준은 은채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진정한 사랑으로 여겼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혼에 골인했다. 시집살이는 고통스러웠지만 은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김 회장 일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태호 회장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은채의 배경을 조사하면서 그녀가 단순히 민준의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의 돈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고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될 것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체불명의 감시자를 심어 놓은 것이다. 이 감시자는 단순한 위치 추적 장치를 넘어 그녀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까지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시스템이었다. 태호 회장은 은채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은채는 빈집에 숨겨둔 돈 가방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트래커를 주먹으로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니.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김태우 회장은 한 수 위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 순간 낡은 집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은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부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 그녀는 문을 닫고 돈 가방을 끌어안은 채 벽 한쪽에 몸을 기댔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낡은 집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이 트래커들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김태호 회장이 단순한 위치 추적을 넘어 그녀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돈 뭉치를 하나하나 꺼내 들었다. 꼼꼼하게 살펴보니 각 돈 뭉치마다 아주 미세하게 다른 종류의 칩들이 박혀 있었다. 어떤 것은 육안으로 겨우 보일락 말락 한 점이었고 어떤 것은 지폐의 그림자와 섞여 있었다. 김태호 회장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다. 그의 눈이자 귀였다. 갑자기 은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은채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은채야. 어디니? 민준이랑 같이 백화점에 갈 준비 다 됐는데 너 어디 갔어? 아까 볼 일 있다고 나갔다더니 아직도 안 와. 영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은채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친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좀 들렀어요. 지금 가는 길인데 아마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병원 누가 아프다고? 늘 만나던 그 친구. 영숙 여사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은채의 거짓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네. 어머님,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급해서요. 은채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영숙 여사의 목소리에서는 직접적인 의심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김태호 회장의 손에 들린 GPS 지도가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는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집들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녀는 김 회장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를 옥죄어 올 것이 분명했다.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은밀히 복수를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은채는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이대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돈 가방을 끌어안고 낡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과거의 흔적들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김태우 회장이 그녀를 얕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돈 가방을 열고 돈 뭉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이 돈들은 단순히 그녀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돈 뭉치 사이에서 김 회장의 필체가 적힌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종이는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 섬뜩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돈은 너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고은채. 은채는 쪽지를 구겨 손에 꽉 쥐었다.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래,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또한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 게임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돈을 이용해 김태우 회장의 왕국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낡은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렬하고 결연한 눈빛의 고은채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는 없었다. 오직 복수만을 갈망하는 여인이 있을 뿐이었다. 김태호 회장의 집착은 은채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낡은 집의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돈뭉치를 살폈지만 그 작은 집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맨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지폐의 문양처럼 혹은 미세한 먼지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돈가방을 뒤집어 쏟아붓고 집들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김태호 회장의 눈이자 귀였다. 그가 이 집들을 통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은채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뼛속까지 파고드는 교활한 사냥꾼이었다. 고은채, 그녀의 귀에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김태호 회장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 그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듯한 착각의 은채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낡은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돈뭉치들을 이곳에 두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돈가방을 다시 단단히 잠그고 새벽녘 어둠을 틈타 낡은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다. 같은 시간, 김태호 회장의 저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호 회장은 서재의 커다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고은채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 가방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가 낡은 집을 나서는 순간 화면 속의 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군. 태호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박상훈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녀가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날 너무 모르는군. 태호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그 돈에 어떤 장치를 해뒀을지 감히 상상도 못할 테니. 그가 말하는 장치는 단순한 GPS 트래커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호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 네트워크와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감시 시스템이었다. 그는 돈을 통해 은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녀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돈의 흐름을 통해 은채의 진짜 목적, 그녀의 배후에 있는 세력 만약 있다면까지 알아내려 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 것 같나? 태호 회장이 물었다. 박상훈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심 외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요. 흥미롭군. 태호 회장은 눈을 빛냈다. 그녀가 날 피해 숨으려 하는군.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 돈이 곧 그녀를 죄어오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김태호 회장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가 돈에 심어놓은 칩들은 단순한 위치 추적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심지어는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비리에 진행했으며 심지어 아들 민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조차도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채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도심을 벗어났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은신처가 필요했다. 어릴 적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인 이모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는 김태호 회장 일가에게 가족이 파멸된 후 은채에게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아마도 그녀를 증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은채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은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이모에게 과연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이모가 자신을 받아줄까?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다시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김태호 회장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뿌리내렸다. 몇 시간 후 택시는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은채는 돈 가방을 든 채 택시에서 내렸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 때 낡은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다. 은채의 이모 이지영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은채는 망설임 끝에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은채에게 다가왔다. 이모의 반려견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어릴 적 은채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었다. 복실이가 짖지 않고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니 이모는 집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모. 은채는 조심스럽게 이모를 불렀다. 마당 한쪽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던 이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은채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네가 왜 여기에 와?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은채는 돈 가방을 내려놓으며 애원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김 회장님 돈을. 지영은 은채의 말에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이미 너희 가족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이모, 이번 일은 달라요. 저는 복수를 하려던 거였어요. 김 회장에게 우리 가족이 당한 것처럼 저도 그에게 고통을 주려 했어요. 그런데 은채는 돈 가방을 열어 칩이 박힌 돈 뭉치를 보여주었다. 이 돈에 김 회장이 추적장치를 심어놨어요. 그가 저를 쫓고 있어요. 이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돈 뭉치를 들여다보더니 은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추적장치 김태호 회장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가?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은채는 지난 몇 년간의 계획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태호 회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의 아들 민준에게 접근했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지영은 은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미묘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그런 위험한 짓을 저지를 줄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도 똑같이 어리석은 길을 택하다니.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건 알겠어. 김태호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짓밟으려 할 거야. 지영은 결국 은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이 돈을 여기 둘 수는 없어. 김태호 회장이 추적하고 있다면 이 집도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 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해. 그 칩들을 제거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이 돈들을 숨길 곳이 필요해요. 지영은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다. 저기에 임시로 숨겨두자. 하지만 길게는 안 돼. 김태호 회장의 사람들은 곧 이곳까지 찾아올 거야. 은채는 돈 가방을 끌고 낡은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다시 이모에게 돌아왔다. 이모, 어떻게 해야 이 집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은채가 절박하게 물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김태호 회장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될 거야.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 순간 마당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대문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었다. 은채와 지영은 깜짝 놀라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김태호 회장의 사람들이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인가? 지영은 은채에게 속삭였다.
숨어 내가 처리할게. 은채는 재빨리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대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김태호 회장의 비서실장 박상훈과 그의 부하였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복실이는 그들을 향해 계속 지저댔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지영 씨 되십니까? 박상훈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로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김태호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회장님의 돈을 훔쳐 달아난 고은채가 이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고은채를 당장 내놓으십시오. 박상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고은채라니,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당신들 대체 누군데 감히 남의 집까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지영은 시치미를 떼며 발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상훈은 비웃듯 웃었다. 속일 생각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돈은 GPS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이 집 어딘가에 있습니다. 은채는 창고 안에서 숨을 죽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까지. 김태호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박상훈의 다리에 매달려 짖기 시작했다. 박상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복실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복실이는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그 틈을 타 지영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들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다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상훈은 복실이를 겨우 떼어내며 이를 갈았다. 감히 우리를 막으려 드는군.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보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은채는 창고 안에서 돈 가방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해야 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창고 쪽으로 달려와 짖기 시작했다. 마치 은채에게 이곳에서 도망치라고 알려주는 듯했다.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은 복실이의 행동을 눈치챘는지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쪽이다. 박상훈이 외쳤다. 은채는 돈가방을 꽉 끌어안고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과 복수였다. 고은채는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을 통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등 뒤에서는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복실이의 맹렬한 짖음이 섞여 들려왔다. 은채는 돈가방을 꽉 끌어안은 채 숲속으로 달아났다.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밤의 숲은 그녀에게 미로와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숨겨줄 유일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은채는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과거와 복수를 향한 맹렬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김태호 회장의 비열한 수법으로 무너졌을 때 그녀의 가족은 풍비박산났다.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상에 누웠다. 세상은 어린 은채에게 너무나 잔인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김태호 회장에 대한 증오를 키워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하여 김민준에게 접근했다. 모든 것이 치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저기다 박상훈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을 때 은채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숲속에 숨겨진 듯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문을 닫았다. 희미하게 스며드는 달빛에 의지해 오두막 안을 둘러보던 은채는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누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쓰러져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은채는 그에게서 낯익은 기운을 느꼈다. 그가 완전히 몸을 일으켰을 때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은채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김태호 회장의 아들. 고은채, 당신이 왜 여기에?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찢겨져 있었으며 입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은채는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속여왔다. 그녀의 정체, 그녀의 복수심,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그녀에게도 철저히 기만당한 채 살아왔다. 민준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은채가 당황해서 물었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는 내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를 이곳에 가둬두셨어. 어쩌면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 했을지도 모르지. 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태호 회장이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다니. 그는 정말 냉혈한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쳤어요.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은 괜찮아. 왜 그 돈 가방을 가지고 있어? 설마 당신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거야? 은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진짜 정체, 가족의 비극, 그리고 김태호 회장에 대한 복수를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모든 진실을. 민준은 은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이용했던 거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미안해요. 민준 씨. 하지만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사람은 당신 아버지예요. 나는 그에게 복수해야만 했어요. 은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을 속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수를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고통이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고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군요. 아버지의 냉정함, 그리고 그의 탐욕. 그때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이 오두막을 발견한 것이다. 고운 채 김민준, 당장 나와라. 박상훈의 목소리가 오두막 안을 울렸다. 은채는 돈 가방을 꽉 끌어안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 우리를 찾았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나를 믿어줘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은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믿기로 했다. 지금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까요? 오두막 뒤편에 작은 통로가 있어. 그곳을 통해 도망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들의 시선을 끌게. 민준은 재빨리 계획을 설명했다. 당신은 이 돈을 가지고 먼저 도망쳐. 나는 당신이 안전해진 후에 당신을 따라갈게. 안 돼요. 민준 씨가 위험해져요. 은채가 외쳤다. 괜찮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들은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이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야. 당신의 복수도, 그리고 당신의 목숨도. 민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요. 은채 씨, 내가 시간을 벌게. 오두막 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박상훈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은채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돈 가방을 들고 민준이 알려준 통로로 향했다. 낡고 좁은 통로는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채가 통로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오두막 문이 박살나며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민준 이사님, 고은채는 어디 있습니까? 박상훈이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민준은 두 손을 들고 피식 웃었다. 고은채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아버지가 날 이곳에 가둬둔 줄로만 알고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위치 추적기가 이 오두막에서 잡혔습니다. 박상훈이 소리쳤다. 아, 그래, 위치 추적기라.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군. 아들까지 믿지 못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다니. 하긴 내가 어디로 도망칠까봐 그랬겠지. 민준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박상훈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은채가 도망칠 시간을 벌고 있었다. 박상훈은 민준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김민준이 김태호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곳을 수색해 그녀를 찾아내. 박상훈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부하들이 오두막 안을 수색하는 동안 민준은 박상훈에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에 가뒀는지 알아. 그분은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신은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잖아. 박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의 말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박상훈은 오랫동안 김태호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으며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과 비리들을 알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은채였다. 그녀는 통로를 통해 도망치던 중
또 다른 위험에 맞닥뜨린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은채를 돕기 위해 달려나가려 했지만 박상훈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다. 은채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손에서 돈 가방이 미끄러져 나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가방이 열리면서 돈 뭉치들이 숲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숲속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기운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은채가 흩뿌린 돈뭉치들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누구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달빛에 비치자 은채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얼굴이었다.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김태우 회장의 가장 가까운 수족이자 그녀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이정민. 그는 김태우 회장의 해결사로 불리며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잔혹한 남자였다. 고운 채 드디어 만나는군. 이정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네가 감히 김태우 회장님의 돈에 손을 대다니. 내 목숨은 이제 끝이다. 은채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태우 회장에게만 집중하느라 그 주변의 위험 인물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정민은 돈에 심어진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곳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뭉치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은채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미세한 칩이었다. 이 칩은 단순한 위치 추적기를 넘어 돈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특정 조건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김태우 회장은 은채에게 돈을 넘겨주는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것이다. 네가 내 돈을 훔친 것은 내 무덤을 판 것과 다름없다. 이정민이 비웃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보여주지. 그는 손에 든 칩을 이용해 흩뿌려진 돈뭉치들을 향해 어떤 조작을 가했다. 돈뭉치들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은채는 직감했다. 이정민이 돈을 폭파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김태우 회장의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돈 가방을 향해 기어갔다. 돈을 되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정민은 그녀를 비웃으며 발로 돈 가방을 차버렸다. 그 순간 숲속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민 당장 멈춰. 민준이었다. 그는 박상훈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은채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등장에 이정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김민준 이사님, 어째서 여기에? 이정민이 당황해서 물었다. 민준은 은채에게 다가서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이 모든 악행에 가담한 자야. 더 이상 당신 아버지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이정민에게 비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은채 씨를 건드리지 마. 아니면 나도 당신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이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민준이 김태우 회장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순진하게만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어두운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은채의 손에 든 돈 가방과 숲속에 흩뿌려진 돈 뭉치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쫓아오는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정민은 김민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숲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박상훈과 부하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이 은채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서자. 이정민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김태호 회장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고 그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실행하는 잔혹한 존재였다. 그러나 김민준은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의 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사님께서 왜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이건 회장님 개인적인 일이십니다. 이정민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민준은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들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면 나는 그것을 밝혀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은채의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때 숲 저편에서 박상훈과 부하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민준과 이정민 그리고 흩뿌려진 돈뭉치들을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상훈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이정민에게 다가섰다. 이정민 씨, 무슨 일입니까? 고은채는 잡았습니까? 이정민은 박상훈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직 처리 중입니다. 그는 돈뭉치들 사이에서 주워든 칩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칩은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김태호 회장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 돈의 존재를 외부에 폭로하려 할 때 돈 자체를 파괴하거나 특정 정보를 파급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태호 회장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건드리는 자에게 재앙을 내릴 준비를 맞춰 놓았던 것이다. 은채는 돈뭉치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복수심과 함께 가족의 한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민준은 박상훈과 이정민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이정민이 은채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를 막아야 했다. 박상훈 실장님, 이정민 씨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개인적인 원한으로 고은채 씨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거짓말을 섞어 이정민을 고립시키려 했다. 박상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이정민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상훈은 김태호 회장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지만 이정민과는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정민은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담당했고 박상훈은 회장의 합법적인 사업을 관리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했지만 기회만 있다면 상대방을 제거하려 드는 관계였다. 개인적인 원한이라뇨. 저는 회장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이정민은 즉시 반박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민준은 비웃듯 말했다. 과연 그럴까?
아버지는 당신에게 고은채 씨를 해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돈을 회수하라고 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려 했지? 은채 씨의 목숨을 노렸잖아. 이정민은 말문이 막혔다. 민준의 말은 그의 치부를 정확히 찔렀다. 이정민은 은채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인물이었고 은채가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김태우 회장의 명령을 넘어 은채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던 것이다. 박상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정민이 자신 몰래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김태우 회장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특히 아들인 김민준이 연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이정민 씨, 회장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이곳에서 물러나십시오. 박상훈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정민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민준과 박상훈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은채를 해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채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섬뜩한 시선을 보내더니 마침내 체념한 듯 돈뭉치들을 내버려 두고 부하들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정민이 사라지자 은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민준은 피식 웃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은채 씨, 아버지는 이정민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움직이죠. 그는 흩뿌려진 돈뭉치들을 바라보았다. 이 돈에 숨겨진 집들은 단순한 위치 추적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업에 관련된 비밀들이 암호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조건에서 자동적으로 파괴되거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넘어 당신이 아버지의 비밀을 폭로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후의 카드예요. 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태우 회장의 집착과 잔혹함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집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옛 동료 중 한 분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두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깊이 관여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방식에 회의를 느껴 등을 돌렸다고 들었어요. 그분이라면 이 집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무력화시킬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은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누구 말씀이세요? 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한때 아버지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어요. 어쩌면 이 집들 역시 그의 손을 거쳐갔을 수도 있어요. 민준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어요. 당신을 도울지는 미지수예요.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채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돈 가방을 주워 들고 흩뿌려진 돈뭉치들을 주섬주섬 주었다. 민준도 그녀를 도왔다. 숲속을 걷는 동안 민준은 은채에게 김태우 회장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부도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민준은 아버지의 잔혹함에 대해 뒤늦게 깨닫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은채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은채 씨, 내가 좀 더 일찍 아버지의 진면모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은채는 민준의 사과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도 아버지의 희생자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었다. 그때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실이었다. 복실이는 상처투성이인 채 민준과 은채에게 달려왔다. 그녀를 쫓아오던 박상훈의 부하들을 따돌린 모양이었다. 복실이는 은채의 발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복실아 은채는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이모의 반려견이 자신을 따라와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복실이는 그녀의 유일한 아군인 듯 했다. 민주는 복실이의 목줄에 달린 작은 인식표를 보았다. 거기에는 윤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놀라서 은채를 바라보았다. 복실이가 윤 박사님 댁개였어요. 그럼 이모님은 어떻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윤 박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모가 복실이를 통해 윤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 같아요. 복실이는 이모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마치 운명처럼. 이 작은 생명체가 그들을 윤 박사에게 이끌어주고 있었다. 민주는 복실이를 보며 말했다. 놀랍군. 이 녀석이 우리를 윤 박사님께 데려다 줄 거야. 세 사람은 복실이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복실이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섰고 민준과 은채는 그 뒤를 따랐다. 새벽의 숲은 고요했고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들이 숲속 깊이 들어가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복실이는 그곳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복실이는 오두막 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 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윤 박사님, 죄송합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민준과 은채 그리고 복실이를 번갈아 보더니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오두막 안은 온갖 기계들과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은둔한 과학자의 연구실 같았다. 은채는 돈가방을 노인의 앞에 내려놓았다. 박사님, 이 돈에 심겨진 칩들을 해독하고 무력화시킬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김태호 회장님의 돈입니다. 은채가 간절하게 물었다. 윤 박사는 돈 뭉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김태호의 작품이군.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내가 알던 그의 방식과 너무나 흡사해.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혹시 해독할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민준이 물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말고. 이것은 김태호가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개발한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해독하는 과정이 매우 위험할 거야.
잘못 건드리면 이 모든 돈이 폭발하거나 혹은 김태호에게 당신들의 모든 정보가 전송될 수도 있어. 은채와 민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김태호 회장의 치밀함과 잔혹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윤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태호 회장의 악행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듯했다. 좋다.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윤 박사는 그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그동안 너희는 여기에 숨어 지내야 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너희는 김태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해. 그가 다시는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은채와 민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제 윤 박사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윤 박사의 오두막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바깥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 아니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그의 연구실은 흡사 비밀스러운 요새 같았다. 윤 박사는 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섬세한 손길로 칩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련한 기술자의 눈빛으로 돋보기를 통해 지폐에 숨겨진 미세한 칩들을 관찰했다. 그의 손끝에서 전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추적기가 아니야. 김태호는 이 칩에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 기록과 비자금을 숨겨놨어. 만약 이 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누군가 이 칩들을 강제로 해독하려 하면 모든 정보가 삭제되거나 특정 기관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윤 박사는 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자폭하도록 되어 있더군. 이 모든 것이 폭발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 숲까지 모두 날아갈 거야. 은채와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태호 회장의 잔혹함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건드리는 자를 철저히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은채는 돈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현금이 아닌 김태호의 탐욕과 잔혹함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럼 이 칩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매우 위험한 작업이 될 것이고 나는 이 칩들이 전송하는 신호를 역추적해서 김태호의 서버에 접근할 거야. 그의 감시망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야 해. 며칠 밤낮을 윤 박사의 연구실에서 보냈다. 은채와 민주는 교대로 윤 박사를 도왔다. 은채는 컴퓨터 지식이 부족했지만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윤 박사의 지시를 따랐다. 민주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제공하며 윤 박사의 해독 작업을 도왔다. 그들은 지쳐갔지만 김태호 회장의 만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다. 그동안 숲속에서는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다. 박상훈과 이정민의 추격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윤 박사의 오두막 근처를 맴돌며 그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복실이는 오두막 주변을 경계하며 낯선 이의 접근을 알렸다.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처럼 그들의 추적은 섬뜩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새벽 윤 박사가 마침내 땀을 닦으며 외쳤다. 성공했다. 김태호의 주 서버에 접근했어.
모니터 화면에는 김태호 회장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자료, 그리고 은채의 가족을 파멸시킨 사업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료들은 방대했고 그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했다. 윤 박사는 그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했다. 이제 이 자료들만 있으면 김태호는 끝이야. 그의 왕국은 무너질 거야. 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난날 김태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증오하게 된 과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은채는 USB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수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는 무엇을 얻게 될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때 오두막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박상훈과 그의 부하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이 비쳤다. 그들은 복실이의 경계를 뚫고 기습적으로 침입한 것이다. 윤 박사님, 배신자 감히 회장님의 돈에 손을 대다니. 박상훈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USB를 내놔라. 그리고 고은채와 김민준, 당장 투항해라. 윤 박사는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은 김태호의 죄악을 증명할 증거다. 너희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박상훈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부하들은 윤 박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은채는 USB를 꽉 쥐고 민준의 뒤로 몸을 숨겼다. 민준은 박상훈에게 소리쳤다. 박상훈 실장님, 아버지의 죄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닥쳐라. 민준 이사님 회장님을 배신한 것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고은채와 한패가 되어 회장님의 재산을 훔치려 했잖아. 박상훈은 민준의 말을 비웃었다. 그는 민준을 포박하고 은채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다. 이정민이었다. 그는 김태호 회장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이정민은 오두막 안을 둘러보더니 박상훈과 그들의 격렬한 대치 상황을 파악했다. 박상훈 그들을 죽여서는 안 돼. 회장님은 돈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해. 이정민이 소리쳤다. 박상훈은 이정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너야말로 회장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은채를 해치려 했잖아. 내가 모든 것을 회장님께 보고할 것이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김태호 회장의 오른팔과 그림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은채와 민준 그리고 USB를 노렸다. 은채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USB를 복실이의 목줄에 묶었다. 복실이는 주인을 알아본 듯 은채의 손을 핥았다. 복실아, 도망쳐. 이 USB를 이모한테 가져다 줘.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야. 은채는 복실이에게 속삭였다. 복실이는 은채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재빨리 오두막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박상훈과 이정민은 복실이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당황했다. 저 개를 잡아라. USB를 회수해라. 박상훈이 소리쳤다. 부하들이 복실이를 쫓아나갔지만 복실이는 숲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 복실이가 이모에게 USB를 가져다 준다면
이모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상훈과 이정민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은채와 민준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박상훈이 외쳤다. 은채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윤 박사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너희는 김태호에게 영원히 조종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라. 윤 박사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향했다.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위치를 누르자 오두막 안에서 굉음이 울렸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박상훈이 소리쳤다. 윤 박사는 미소 지었다. 이 오두막은 내가 김태우에게서 도망쳐 나온 후 만든 비밀 연구실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김태우의 모든 불법 사업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두막 벽면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박상훈과 이정민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은 폭발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파편들을 피하려 했다. 도망쳐 민준이 은채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은채와 민준은 폭발과 연기가 자욱한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오두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윤 박사는 오두막 안에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김태호 회장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은채는 윤 박사를 향해 비명을 질렀지만 민준이 그녀를 끌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윤 박사님.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신 거야.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오두막의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박상훈과 이정민은 불타는 오두막 앞에서 절규했다. 그들의 모든 비밀이 불길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 복실이의 목줄에 묶인 USB가 이미 숲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은채와 민준은 불길에 휩싸인 오두막을 뒤로 한 채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박상훈과 이정민의 추격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렸다. 복수와 생존, 그리고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불타는 오두막의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키는 동안 고은채와 김민주는 필사적으로 숲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뒤에서는 박상훈과 이정민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윤 박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반드시 김태호 회장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숲은 온통 연기와 흙먼지로 뒤덮였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았다. 은채 씨,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은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김태호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은채와 함께 겪은 모든 시련 속에서 그는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을 찾아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윤 박사의 희생, 그리고 이모의 안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윤 박사와 민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였다. 숲을 벗어나자 희미한 마을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은채와 민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망설였다.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김태호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경찰이 과연 자신들을 믿어줄까?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이지영이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복실이의 목줄에는 윤 박사가 넘겨준 USB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은채야, 민준아, 지영은 그들에게 달려와 은채를 꽉 끌어안았다.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모 복실이가 USB를 가져다 줬군요. 은채가 외쳤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복실이가 날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직감했어. 윤 박사님은 무사하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윤 박사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오두막에서 불길 속에 지영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해. 김태호의 죄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그때 멀리서 박상훈과 이정민,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불타는 오두막에서 간신히 탈출한 모양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그을렸고 옷은 찢겨져 있었다. 그들은 은채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맹렬하게 달려왔다. 고은채, 김민준, 당장 그 USB를 내놔라. 박상훈이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정민도 그들 옆에 서서 위협적인 눈빛으로 은채를 노려보았다. 그는 은채에게 개인적인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은채는 지영의 뒤로 몸을 숨겼다. 민주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너희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마을 어귀로 진입했다. 경찰들은 총을 겨누며 박상훈과 이정민 일당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그들은 윤 박사의 오두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 분명했다. 박상훈과 이정민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경찰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들은 재빨리 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경찰관 한 명이 은채 일행에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김태호 회장의 모든 불법 비리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고 윤 박사님을 살해했습니다. 경찰관은 USB를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은채와 민준, 그리고 지영의 진술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날 밤 김태호 회장의 저택은 검찰과 경찰의 수색으로 발칵 뒤집혔다. 윤 박사의 USB에 담긴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김태호 회장의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김태호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보도했고 그의 불법 비리와 만행은 온 세상에 드러났다. 김태호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오랜 공범이었던 박상훈과 이정민 역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김태호 회장의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은 폐쇄되었다. 은채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윤 박사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선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은채에게 다시 다가갔지만 은채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고통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은채를 기다렸다. 그녀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지영은 은채의 옆에서 그녀를 보살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복실이는 늘 은채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다. 어느 맑은 날 은채는 가족의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녀가 묘지를 떠나려 할 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은채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다. 은채 씨,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태호 회장의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은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한 공의와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복실이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